예, 반갑습니다. 김성길입니다. 앞서 이제 학습법 강의를 들으셨고요. 현재 그러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중학교 3학년 학부형이신가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 학부형 계세요? 2학년? 2학년도 계시고요. 중1은 계신가요? 중학교 1학년? 1학년도 계시네요. 예. 초등학교 계세요? 초등학교? 저 뒤에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오셨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예비 고1 대입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EBS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별 대비 방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EBS I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수시 논술 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 계열별 대비 방법, 그래서 인문계를 5개 계열로, 자연계를 또 5개 계열로, 총 10개의 계열로 나눠서 각각 계열별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10강좌를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관심 있는 그런 계열의 강좌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중학교 3학년을 위한 대입 전형이 이해라고 하는 건데요. 대학 입시의 용어도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용어 설명부터 제가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대입이 크게 바뀌는 틀이 2022 대입 전형이거든요. 2022라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때부터 입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바로 자기 때부터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며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3 학부형님들은 일단 1년을 지켜보시는 여유가 있으세요. 1년 지켜보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상식을 얻으시고 그리고 준비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고3 또 지금 곧 중3 또 중2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방법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의 이해입니다. 예,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시작한 학교 생활부터 입시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생활에서의 활동인데,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교과 활동인 거죠. 그래서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교과 활동이다라는 기본을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교과 활동, 그러니까 학교 성적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활동만 막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만 자꾸 찾아다니는데 기본은 교과 활동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찾는 방법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의 적성과 흥미는 무엇인가?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러한 진로를 찾는 그런 활동이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자유학교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진로가 아주 탄탄히 찾아갖고 오는 애가 있어요. 저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진로가 있고, 저는 건축학과를 갈 거예요, 이렇게 진로가 확실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진로가 또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선생님, 제 진로를 찾아주세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니? 그것도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데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아이들의 꿈은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버는 직업을 하고 싶다. 그 직업은 도대체 뭐죠?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학생들이요. 근데 직업이 특별히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 직업의 트렌드를 보면 어느 직업이든지 그 직업에서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그 직업을 유일 나만 하거나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학교에서 보는 뭐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들, 또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열심히 하시면서 1학년 말이 되면 적어도 나는 어느 직업, 어느 진로로 간다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게 좋고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같은 계열이라도 정해주면 좋아요. 나는 인문 계열로 간다, 뭐 법정 계열로 간다, 상경 계열로 간다, 아니면 뭐 이학 계열로 간다, 보건 계열로 간다. 이렇게 계열만 정해줘도 2학년 때부터는 그 계열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의 고민으로 자신에게 맞는 계열을 좀 찾아달라. 이것이 찾아지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지? 이제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과목 선택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느 과목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이러한 진로, 이러한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과 어떤 활동에 집중하지, 이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이해,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것, 이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의 생활의 핵심이라 그랬는데요. 크게 학교에서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험과 활동인 거죠. 시험과 활동. 시험 그러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은 한 학기에 한 번의 성적이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이렇게 해서 6개 학기의 성적이 산출되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5개 학기의 성적이 필요한 거고요. 정시 모집으로 가면 뭐 전체 학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수시 모집을 준비한다면 5개 학기의 성적인 거죠.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의 성적이 산출되는데 한 번의 성적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3번을 보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이 3가지의 시험 속에서 학생의 성적이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수능 시험은 매년 11월 3번째 주 목요일 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14일 날 보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11월 19일 날 봅니다. 우리 애는 언제 볼까? 달력을 꺼내서요. 고3이 되는 해에 11월 3번째 주 목요일을 찾으시면 그날이 수능 보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수능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3월, 6월, 9월, 11월에서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그리고 3학년 때 4번 보고 마지막 수능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학력평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전국 단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이런 것을 가늠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이런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활동이죠.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독서활동, 창체활동, 그리고 교과활동. 이 3가지의 활동을 가지고 대학은 학생을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집니다. 수시 모집은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를 씁니다. 올해 같은 경우 9월 6일부터 9월 10일, 지금 원서 접수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원서를 쓴다. 현재는 수시 모집에 6번의 지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6번의 지원으로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전형으로 써야 될까요? 크게는 4가지 전형이 있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기 전형은 주로 이제 예체능계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이런 계통의 학생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반 학생들은 교과, 종합, 논술의 3가지 구조인 거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대학이 내신 성적을 갖고 학생을 뽑는다. 근데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을 가지고 최저학력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고 최저학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수능 최저학력이 지정되어 있으면 합격선은 좀 낮아져요. 낮아지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이 그냥 내신만 갖고 뽑으면 합격선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그럼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그 고민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그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아이다. 그러면 그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학교는 특목 자사고는 아닐 거예요. 일반고 중에 어디겠죠? 그 다음에 인천도 약간의 학력의 차이가 있다면 학력이 솔직히 높지 않은 학교가 아마 교과 내신 성적을 따기에는 쉬운 학교겠죠? 그것을 판단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종합전형도 내신 성적을 평가하긴 하는데 교과 전형과 다른 점은 교과는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 과외 전과목을 집어넣는다면 종합은 전과목을 집어넣되 지원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간다면 국어, 영어 과목이 중요하고 사회계열로 간다면 국어, 사회가 중요하고 경상, 상경계열로 간다면 영어, 수학이 중요하고 자연계 쪽은 수학, 과학이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보죠. 다양한 활동. 지금 장 박사님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대학은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뭐 그렇게 아주 높게는 가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활동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학교로 가시면 되고요. 인천은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당히 잘 준비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은 그런 특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이에요. 논술이라는 시험을 본다. 인문계는 언어 논술, 자연계는 수리 논술 또는 수리 과학 논술 이렇게 시험을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학생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고 이러한 시험에 우리의 아이가 잘 적응이 되는 아이인지 안 되는 아이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되는 아이 같으면 준비하시면 됩니다.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2학년 한 여름방학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실 때 뭐 학원을 가실 필요는 없어요. EBS의 논술 강좌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이 한 3개쯤 있어요. 근데 이 전형 중 어느 전형으로 가야 될까요? 이 부분은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오시면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서 학교 시험이나 학교에서 보는 여러 가지 그 모의 수능이나 활동들을 해보시고 1학년 말쯤에 우리 애가 어디에 잘 맞을까를 보시면서 전형을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이라는 시험을 가지고 간다.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보는 수능 성적을 갖고 간다. 이게 정시 모집이고요. 원서는 12월 말에 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6일부터 30일 요 사이에 원서를 쓰게 되고요. 기회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에서 3장의 원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은 내신 변별력이 사실은 많지 않으세요. 내신은 진짜 못해도 거의 한 8등급, 9등급 되는 애도 수능 다 마치면 서울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나 활동은 좀 약한데 전국 단위에 있는 그런 시험은 강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시형 인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냐 정시냐를 판단하시고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인가 활동까지 해줄 수 있는 학교인가 아니면 수능 준비를 잘하는 학교인가를 보시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수능이기 때문에 내신의 변별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신 뭐 8, 9등급 하는 애가 수능을 다 맞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 이 구조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이죠. 모집 인원을 2021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대입 전형은 이제 시행 계획이라는 게 발표돼야 알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시행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표를 짠 거고요. 전국적인 모집 단위를 보면 전국에 있는 대학은 교과 전형이 많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이 42.3%, 그다음에 종합이 24.8%, 정시 모집 수능으로 뽑는 건 한 2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은 어떠할까?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게 44.6% 많지요. 그다음에 수시 논술이 11.1%, 정시 모집은 약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애가 수시 모집을 준비한다면 전국적으로는 교과 전형인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종합 전형이구나 이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수시 모집으로 간다면 그래도 종합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뭐 논술을 준비해야 되고 수시라면 그렇지 않으면 정시 이런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오늘 여기 설명회를 들으러 오시는 학부형님들은 우리 애가 전국에 있는 대학에 갈래요. 그런 분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애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갈 거예요. 이런 심정인 거죠. 그렇죠? 아이한테 우유를 먹여도 서울우유와 연세우유만 먹을 때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요 전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데 내신 성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두 가지다. 그럼 이제 어머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신 성적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전형으로 모든 대학이 뽑지는 않는데요. 가장 높은 대학이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인데 그 경우 내신의 합격성 커트라인이 거의 1등급 전반이에요.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 1점대입니다. 1점대고 좀 약한 대학이 2등급 초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에 있는 인천 지역도 사실은 교과 전형으로는 상당히 높아요. 뭐 인천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과는 2등급 전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요. 이과는 2등급 중반 정도, 2.5, 2.6 정도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교과 전형도 경기도, 수원, 안양 중심 부분에 가려면 이것도 거의 2등급 되고요. 3등급이 넘었다 그러면 경기도 외곽이세요. 그것도요. 외곽. 평택, 포천, 동두천, 화성 이런 근방이에요. 이런 근방이고 4등급 그러면 경기권도 어려워요. 한 천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천안. 천안이 서울 강남 애들이 가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철이 달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다. 이제. 강남 애들이 가는 곳 마지막 선 천안 여기가 이제 4등급 때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우리 애가 5등급인데요. 그러면 한 대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대전은 강남에서 가려면 전철이 없잖아요. KTX 타야 되거든요. 한 5등급. 선생님 우리 애는 6등급인데요. 6등급 영산강과 낙동강을 좀 축으로 이시면 될 것 같고요.
북이 한 36도선, 요 정도에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7등급인데요. 7등급 주로 해안선 쪽에 있다. 해수욕장이 좀 가까운 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8등급 그러면 태백산맥 동쪽 38 이북 보셔야 돼요. 강의실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해수욕장이 보이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우리 애는 9등급인데요. 9등급은 하위 4%잖아요. 요거는 사실 받기 어려운 등급이에요. 만약에 우리 애가 9등급이라면 이것은 신이 내린 등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급별로 아이가 몰라서 찍더라도 8이 나오기 때문에 9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실제로 9등급을 받으려면 애가 답을 다 알고 답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백지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8.6까지 만나봤어요. 아직 그 뒤를 못 만나서 혹시 9등급이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보다는 0.5 등급 정도 떨어져요. 합격선이. 0.5 내지 한 등급 정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인데 그게 비교과 활동인 거죠. 비교과 활동. 그래서 비교과 활동은 가장 비교과 활동에서도 중요한 건 수업이에요. 수업. 이런 활동을 보고 평가하는 건 생활기록부거든요. 생활기록부를 갖고 평가하는데 생활기록부에서 성적 이외의 모든 것을 비교과라고 합니다. 비교과라고 하는데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죠? 학생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서 가장 뭘 많이 하나요? 수업이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시키면 발표도 잘하고 토론시키면 토론도 잘하고 그래야 이 비교과 활동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 아까 우리 학습법 강의하시는 분도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오면 참 힘들어 하세요, 처음엔. 중학교 때 45분 수업이지만 안 치고 준비물 꺼내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한 30분 수업을 하는 건데 고등학교 50분 수업 참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 생기부가 별로 좋지 않겠죠.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해서 교과 혜택부터 잘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논술은 그냥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실험이어서 논술 전형은 지금 준비하는 건 빠르고요. 고등학교 한 2학년쯤 준비하세요. 그 일은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어렵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한 여름방학쯤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우리 애가 그런 문제에 잘 적용되는 아이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충분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다. 그러면 준비시키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술 준비는 EBS가 지금 방송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도 충분히 준비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그냥 수능인 거죠. 수능이라서 학교에 오면 3월 달부터 계속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애가 어디 갈 수 있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시의 전형은 큰 틀에 4가지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과 역량이죠. 대학은 어떤 애를 뽑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교과 활동, 교과 성적이 좋은 애를 대학은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고요. 정시에서는 이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역량. 이 3가지가 되어 있어야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배운 것에 대한 확인인 거죠. 지식의 습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은 그렇게 배운 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험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술은 또 그러한 것을 다시 분석하고 종합하는 실력까지 가야 논술 실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사진 찍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찍으셔도 됩니다. 찍어도 되고요. 이 방송은 2주 후에 EBS-I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이 자료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자, 교과 성적인데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거든요. 반영하는데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성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문학이라는 과목이 5단이다. 5단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5시간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죠. 원점수 9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취득한 100점 만점의 점수인 거고요.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평균에서의 분포, 거리예요. 저게 커지면 상하이의 편차가 큰 것이고 저게 좁혀지면 상하이의 편차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벌어지고요.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좁아들어요.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과 이수자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에서 필요한 건 등급인 거죠. 등급만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등급을 가지고 몇 등급이지? 어느 대학 학과가 교과 전형으로 내신 커트라인이 2.3이라면 2.4는 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2.2라면 붙겠죠. 이렇게 등급이 중요하다라고 보십니다. 등급 산출 방법은 밑에 있는 것과 같이 1등급 누적 4%, 2등급 11%, 3등급 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과목별로 전부 4% 내에 들면,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1학년 정원이 300명인데 4%면 12명이잖아요. 모든 과목이 12등 내에 다 들면 얘는 1.0,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1등급이 되는 1.0 정도 되면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면 무조건 붙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게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종합 전형은 예를 들어 국어다 그러면 이제 추이를 보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3위를 했다면 이 아이의 평균은 2.0이 돼요. 그럼 교과 전형에서는 그냥 2.0이 되는 거예요. 이 국어 점수가. 근데 종합에서는 향상도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3, 2, 1로 올라간 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전반적인 성적을 보면 성적이 더 올라갔어요.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면 대학은 학업 의지가 강한 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요. 성적이 올라가는 애는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일부러 뭐 1학년 1학기 때 한 5등급 하다가 그 다음에 3등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좋은 애는 어떤 애예요? 꾸준히 좋은 거죠. 꾸준히 좋은 애가 좋은 거고 뭐 한 2.0 하던 애가 2.3으로 떨어지고 2.5로 떨어졌다. 이거는 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라인이에요. 2.0이나 2.3이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1학년 때 한 3등급을 하던 아이가 3학년 때 1등급을 했다면 굉장히 올라간 아이인 거죠. 올라간 아이고 거꾸로 1학년 때 1등급 하던 애가 3학년 때 한 4등급에서 굉장히 떨어진 아이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애를 대학은 선호하고 올라간 애를 선호하고 그렇죠? 또 성적은 좋은데 활동하지 않은 애는 선호하지 않아요. 성적은 아주 좋은데 활동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런 애 안 뽑아요. 안 뽑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적이 낮은데 성적이 5, 6등급인데 활동만 열심히 하는 애 있어요. 그런 애 안 뽑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역시 교과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보면 영어 성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영어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이제 학과 선택을 할 때 영어 관련한 그런 학과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서류 평가해서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생활 기록부인데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과 성취도겠죠? 성적이고,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또 수상, 독서활동 등등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대학이 평가한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4가지를 평가합니다. 뭐 대학에 따라 평가 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죠. 학업 역량. 그 아이의 성적이나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성적의 향상도, 추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이 관련된 그러한 성적과 활동을 보는 것이 전공 적합성이고요. 또 성적이 올라간 아이라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성은 뭐 공동체 역량 같은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대학은 평가하는 것. 이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동해야 될까요?잖아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뿐만 아니라 서류 종합으로 평가를 한다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인문계열인데요. 인문계열은 주로 논리적 사고력이나 분석력, 발표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동아리를 하더라도 좀 토론 동아리나 아니면 교내 토론대회, 교내 논술대회 이런 등 활동에 좀 참가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활동이라면 독서나 영어 관련 토론 활동이나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꼭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지원 모집 단위를 선택해서 모집 단위에 관련된 활동을 하되 인문 계열이라면 이런 논리적 분석력, 발표력, 또한 도덕성, 사회성, 배려심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봉사활동이나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이면 대학은 좋게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한 요소에서 평가하지는 않아요. 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대학은 생활기록부 전반을 거쳐서 찾는 거예요. 이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은 어디에 있을까를 살피는 거죠. 이 학생의 봉사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봉사 정신 같은 걸 봉사 시간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혹은 동아리 시간에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아이의 봉사정신, 그 아이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대학은 찾게 되는 겁니다. 생활기록부 내에서. 그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연계 활동이라면 보통 인내, 끈기, 전공적합성,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대학은 비교과 활동에서 수학과 관련 뭐 동아리 활동, 탐구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 아이의 전공적합성이나 창의력을 찾게 되겠죠. 대학 입장에 찾게 되는 거고, 구체적 활동이라면 수학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뭐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과학 실험의 어떤 조작 능력 이런 것까지도 대학은 살피게 된다. 또한 협동식, 갈등 관리, 리더십, 배려집, 도정 정신 이런 것들은 어떤 수학 문제 해결할 때 어떤 팀 프로젝트 활동, 또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활동 이런 활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오시면 중학교하고 이제 좀 다른 건 이 토론이나 발표 같은 걸 많이 시켜요. 학교에서 많이 시키는 것은 그 아이의 비교과적 역량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활동을 시키고 활동의 결과를 선생님이 기록을 해줍니다. 교과서 쪽에 기록을 해주고요. 또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건 단위 학교에서 하는 거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기록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이제 인천교육청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은 생교부의 기록이나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드맵인데요. 1학년 때 이제 아이가 해야 될 일은 1학년 때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이거든요. 고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내의 여러 가지 활동 혹은 뭐 교외 활동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부분에 적성과 흥미가 있을까를 살펴보는 거죠. 1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 아이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직업 세계나 유망 직업은 어떤 것이고 나는 어느 학과를 가야 되지? 여기까지가 이제 1학년 때 거의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학년 때는 자신이 지원할 학과가 결정이 됐다면 학과에 맞는 활동을 하는 거죠. 2학년 때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그쪽으로 맞춰가는 거죠. 과목 선택도 동아리 활동도 독서 활동도 맞춰가는 거죠. 3학년 때는 원서 쓰는 거죠. 원서 쓰고 서류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시가 바뀐다고 하는데 2022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가 바뀌고 그 2022의 두 번째 대상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인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크게는 네 가지 꼭지예요. 첫 번째, 수능 전형 구조 개편이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수능이에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가장 크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의 과목과 출제 범위, 수능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생부죠. 학생부 기재 개선,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글자 수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대학별고사, 면접이나 논술에 대한 문장이 바뀐다. 요 네 가지의 틀이 2022 대입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능이 바뀐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22의 가장 큰 틀이 정시 모집을 좀 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30%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가 77.2%, 내년에 수시가 77%, 그럼 정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8%, 내년에는 23%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22,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정시의 틀이 한 30% 정도 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늘리는데 모든 대학이 30%로 늘리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까지 하는 대학은 늘려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이상 하는 대학은 어디냐면 사실은 지방대학이에요. 그래서 지방대학은 정시를 늘리지 않고 교과 전형을 늘리면서 갈 거다. 왜냐하면 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정시를 늘리면 지방대학은 문 닫아야 돼요. 학생을 못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린다라는 그 조치로 인하여 이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30%까지 갑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런 틀로 계속 간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집중해야 될까요? 수시는 30%, 70%, 정시는 3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무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인천에 있는 학생들은 여지껏 하는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아이가 수능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다. 그러면 정시를 준비하는 부분으로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의 틀은 그대로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라고 그랬죠. 내신 성적.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플러스 서류. 그리고 논술 전형, 논술이 하는 시험. 이런 구조로 간다. 정시 모집은 수능. 그래서 이런 틀로 지금 중3, 중2는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틀은 지금의 틀과 똑같아요. 지금의 틀과 똑같이 가는데 다만 모집 인원 부분에서 정시 모집이 서울 수도권 쪽에 30%까지 늘어난다. 늘어나는데 이미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2022 대입 개편안이고요. 그래서 맡기겠다 그랬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걸지 않았어요. 많이 걸지 않아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린 대학도 있고 걸리지 않은 대학도 있고 그런 구조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대학만 걸려 있어요. 대부분은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크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수능 최저가 바뀐다는데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되죠. 현재의 수능 성적표 이건 현재 건데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만 나옵니다. 등급만 나오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 100분위 점수 등급이 나오고요. 문과는 사탐에서 2과목, 이과는 과탐에서 2과목. 이게 현재.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밑에 있는 등급만 필요한 거예요. 등급만 필요한 거고 정시 모집에서는 등급은 거의 필요 없고요.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 점수가 중요해요. 정시에서는. 그게 현재의 구조이다. 그러면 앞으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뀔까?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선택형 수능. 그럼 선택형 수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구조예요. 이걸 보시면 돼요. 자, 2021 왼쪽 거예요. 왼쪽 거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오른쪽이 현재 고등학교 1부터 중3, 중2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국어가 현재는 독서, 문학, 화법, 작문, 언어 이렇게 4과목이 시험 범위인데 지금 고1부터는 독서, 문학은 공통 과목이고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니까 어느 걸 선택해야 유리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되죠.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되고요. 잘하는 게 뭐 비슷하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공부를 잘 못하는 애가 많이 선택한 걸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렇겠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선택한 걸 내가 선택하면 내가 바닥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의 선택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할까? 이게 지금 고1의 고민인 거죠. 왜냐면 걔네들은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내년 2학년 때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유불리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중3은 지켜보시면 돼요. 그죠? 1년간 지켜보시고 결과 나오면 그때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수학이죠? 지금은 가형, 나형이 있어요. 그래서 가형은 자연계, 나형은 인문계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2022부터 고1부터는 수학 1과 2는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벡터 셋 중에 하나가 선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그럼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쉬우니까요. 이과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싶어요.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이과는 자연계는 미적분, 기하벡터 둘 중에 하나를 필선택,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해놨어요. 현재 발표된 대학은 서울에 9개 대학이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아마 서울의 주요 한 15개 대학 정도는 다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우리 애가 자연계인데 서울에 있는 그야말로 스카이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벡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은요.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탐구도 지금은 인문계는 사회에서 2개, 자연계는 과학에서 2개인데 2022부터는 사회과학 관계없이 아무거나 2개란 말이에요. 아무거나.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은 당연히 사회에서 2개를 하겠죠. 자연계 학생들은 사회에서 2개를 하고 싶겠죠. 걔네들 심정적으로는. 그죠? 그러나 역시 또 서울에 있는 현재 그 22개 대학이 발표했는데 그 중에 9개 대학이 우리 대학에 오려면 자연계는 과학에서 2개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필선택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렇다면 역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쪽은 아무래도 과학에서 선택해야 된다. 여기서 뭐 등급으로 따진다면 적어도 한 3등급 정도는 과학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애가 5, 6등급 하는 애인데요. 걔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선택이었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이게 선택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사탐 가탐에서 2개, 제2외국어 한문은 문과 학생들 중에 서울대 가는 애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이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을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022부터는 그거는 똑같은데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잘하는 학생이라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게 제2외국어 한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평가 과목, 평가 방법에 좀 문제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는 절대평가 과목이 영어하고 한국사만인데 앞으로는 제2외국어 한문도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2022 지금 고1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지금과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간다라는 부분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EBS 연계율은 기존 70%로 해서 지금 고1부터는 50%로 축소된다는 거죠. 축소된다. 그럼 EBS 연계가 뭐냐?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문이 10개가 나오면 국어에서 지문이 10개가 나오거든요. 그 10개 중에 현재는 7개가 EBS와 연계된 EBS 교재에서 연계해서 출제한다. 7개가. 그런데 앞으로는 50%니까 5개가 연계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7개든 5개든 EBS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연계 지문이 좀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연계율이 좀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디에가 연계되는 책이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요.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 2권이에요. 2권. EBS 연계가 되는 책은 수능 완성, 수능 특강 2권에서 연계가 된다. 근데 이제 과목별로 2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과목이 많으니까 공부할 것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2개, 문학, 합법, 작문, 또 수학도 마찬가지로 각각 과목에서 2개씩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부분인데요. 그래서 공정성 제고 부분에서 그냥 알아둬야 할 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법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쓰는데 추천서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추천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없어집니다. 현재도 추천서를 모든 대학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좀 서울에 있는 좀 상위권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재 개선 부분에서는 이미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이 된 거죠. 부모의 정보가 삭제되고 인적 학적 통합되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부분을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뭐 출결사항 같은 거는 명칭만 달라진 거예요. 명칭만. 질병결석, 무단결석 그랬는데 무단이라는 말을 뺀 거죠. 왜 뺐냐면요. 무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식 한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식 한자어를 여지껏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식의 용어로 바꾸자. 그럼 우리나라식 한자어는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 불법 결석이야. 불법 지각이야.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인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상 경력, 이 부분 이제 알아두셔야 되죠. 지금은 수상 경력이 상급 학교 갈 때 본인이 학교 때 받은 상이 다 제공이 돼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한 학기에 하나만 제공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학기에 하나만 제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상이 다 기록이 돼요. 생활기록부에는 다 기록이 되는데 대학으로 갈 때 하나만 적용이 되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상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공된다 하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한 다 받아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받아놓고 본인이 대학 갈 때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춰서 대학에 맞춰서 상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거죠. 선택하는 게 좋고. 다만 상이 없다면 걔는 뭐 갈 게 없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1학년 때 어떤 아이가 상을 10개를 받고 2, 3학년 때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은 몇 개가 가죠? 10개가 가죠. 그런데 고1부터는 1학년 때 상을 10개를 받고 1학년 1학기 때 10개를 받고 그 이후에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상이 몇 개 가죠? 하나가 가는 거죠. 지금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학기마다 지금 받아야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수상의 대회를 하는 것을 아마 학기별로 좀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 부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제가 1, 2학기로 숫자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받는 거, 2학기 때 받는 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튼 대회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상을 받아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로 희망사항은 이제 없어져요. 항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기재 개선으로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기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바뀐 거고요.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봉사활동 특기사항 빠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건 자율동아리죠.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가 현재는 가입에 제한이 없고요. 또 본인이 활동한 건 다 기록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자율동아리 하나 하는 애, 2개 하는 애, 심지어 3개 하는 애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대부분 이제 하나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가입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기록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적어도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자율동아리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럼 어떤 동아리를 해야 되느냐? 자율동아리니까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관련 동아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 생물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생물 관련한 자율동아리 보통 한 5명 정도만 본인의 뜻이 같은 애를 본인이 모집하면 돼요. 그래서 지도교사 위촉해서 등록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생물학과 가기 위해서 생물 동아리를 들으는데 학교 정규 동아리에도 생물 동아리는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들으셔도 돼요. 근데 동아리를 들으러 갔는데 경쟁력이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물 동아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 동아리로 갔어요. 그럼 이건 대략 난감하잖아요. 근데 학교 동아리니까 사실 배드민턴 동아리 일단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배드민턴 동아리에서는 생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근데 리더십이나 협력, 화합, 배려 이런 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과 협력은 거기서 나타내 주시고 다만 이 아이가 생물학과 갈래니까 생물 관련한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등록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한 꿈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저 생물학과도 가고 싶고 또 화학과도 가고 싶은데요. 이런 아이라면은 정규 동아리는 생물 동아리, 자율 동아리는 화학 동아리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자율 동아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자율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남학교하고 여학교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진로에 맞는 것을 찾아서 가입하는 건 여학교예요. 여학생들은 엄청나게 자기 어떻게든지 만들어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와요. 등록을 해요. 또 지도교사도 선생님을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맡아달라고 해서 해요, 아이들이. 근데 남자애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학교 동아리 했다 떠벌어지면, 그래, 나쁘다. 뭐, 딴 데가 있어요. 생물 동아리 떨어져갖고 배드민턴 동아리 갔으면, 그래, 내 팔자가 그건가 보다. 배드민턴만 치고 있는 거죠, 아이가.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그리고 남학생들은 또 운동 동아리를 너무 많이 해요. 스포츠 동아리 많이 해요. 스포츠 동아리 일단 좋아요. 스포츠를 통해서 단합, 협력, 그거 좋아요. 근데 스포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 동아리를 하면서 자신의 또 진로 전공 관련한 동아리도 하나쯤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논문 이미 없어졌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논문 같은 거 뭐 지금 강조하는 학교는 없어요. 없고 수업 시간에 간단한 보고서 정도는 있어요. 보고서로 뭐 발표하는 정도만 지금 있는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상에서 방과 후 활동에 기재 사항이 지금 없어진 거죠. 예전에는 방과 후 학교가 기재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은 방과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방과 후 학교 활동이 기재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방과 후 학교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면이 현재는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재 개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량의 감축이죠. 기재의 분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분량 부분은 학생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고민할 문제인 거죠. 학교 선생님이 고민할 문제인데 글자 수를 보면요. 글자 수에서 자율 동아리가 1000자였는데 500자로 줄은 거고요. 또 봉사는 없어졌고 진로가 1000에서 700.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자 수가 종합운영까지 하면 4000자에서 2200으로 줄는 거죠. 글자 수가 좀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줄은 부분은 선생님이 기록을 하니까 학생은 고민할 부분이 없고 선생님들이 그 대신 글자 수가 줄은 만큼 이거를 좀 압축해서 농축해서 쓰여주는 것으로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 수고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대학으로 갈까라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갈까.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내용이 대학으로 제공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종합의견만 보시면 돼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이거는 연말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 기록만 갑니다. 그래서 학생이 2학년 때까지 이 기록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혹시 기록 부분에 뭐 누락됐거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더 넣고 싶다. 그래도 3학년 때 거는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추천서가 없어지잖아요. 대학은 추천서 대신에 종합의견을 추천서 대신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천서가 없어지는 만큼 종합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선생님들이 이제 생기부를 작성을 하셔서 연말쯤 학생들한테 열람하기도 해요.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게 있으면 한번 살펴봐. 뭐 이런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남학교에도 있어보고 여학교에도 있어보면 여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뭐가 빠지면 떼어갖고 선생님 이 내용이 빠졌어요. 뭐 이건 뭐 넣어주세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남학생들은 뭐 빠졌는지 한번 살펴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인데요. 공정성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개선되고 추천서가 폐지됐다. 자기소개서가 개선됐다는 것은 항목이 줄었어요. 지금은 모든 대학의 공통 문항이 세 문항, 대학 자율문항 하나 해서 네 문항이 가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한 문항이 줄었다. 그래서 공통문항 두 문항, 자율문항 한 문항, 세 문항이 간다. 그래서 문항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네 문항인데 세 문항으로 줄었다. 어떻게 줄었느냐? 1번과 2번이 통합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항이 학업에 대한 거예요. 학업에 대한 학습 방법, 학업에 대한 노력, 학습 방법 1번이고요. 2번은 활동이에요. 교내의 활동을 적는 건데 이게 줄어들면서 학습 방법, 학습 또는 활동 중 본인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인성 문항이 이제 3번 문항인데 그게 2번 문항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대학 자율문항. 그래서 글자 수 전체가 한 5,000자 정도를 쓰는 거였는데 3,100자로 글자 수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 생활에서 일단 열심히 해서 뭔가 근거, 기록이 많이 생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소개서를 쓰기 쉽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평가의 공정성 부분인데요. 평가 기준이나 선발 결과를 대학이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좋은 전형이고 장점이 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깜깜이 전형이라는 등 뭐 금수저 전형이라는 등의 오해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발 방법을 공개하라. 그래서 대학은 이제 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홈피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뭐 회피 제적 시스템, 공정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좀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대학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했고 대입정 포털 어디가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래서 대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입정 포털 어디가로 가시면 돼요. 어디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요. 어머님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어디가라고 치시면 돼요. 어디가라고 치시면 두 개가 떠요. 두 개가. 하나는 아빠 어디가 뜨고요. 또 하나는 대학 어디가 이렇게 뜨거든요. 둘 중에 어떤 거죠? 그렇죠. 대학 어디가죠. 대학 어디가 들어가시면 진로정보, 학습, 그 다음에 성적, 상담 이렇게 네 가지 꼭지가 있거든요. 그 꼭지를 보시면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대학 어디가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공개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학의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 정도는 보이거든요. 들어가서 학습 부분에서 성적을 올리시고 대학을 클릭하면 대학이 자기 대학의 교과 전형의 합격선을 지금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대학별 고사의 개선 부분인데요. 대학별 고사는 면접인데 면접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브라인드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인드 면접으로 바뀌어서 학생이 면접으로 보러 갈 때 그전에는 이제 교복을 입고 갔어요. 단정하게. 근데 이제 교복을 입고 가면 학교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복을 입고 오라 그래요. 사복을 입고 오라. 한데든지 아니면 가운을 주는 학교도 있어요. 가운. 그런 식으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이미 면접의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필고사 부분에서 크게 달라진 건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이 수시 적성고사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전형이 폐지가 된다. 그러니까 현재 중3 학부모님들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성고사 전형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 전형도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없어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00명, 내년에 한 1100명 정도 뽑아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조금씩 줄긴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이. 그래서 그 논술 전형은 그냥 축소 부분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럼 논술 전형을 뽑고 있는 대학은 어디일까라고 봤더니 이런 대학인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 중 22개 대학, 인천에 인하대고요, 경기 8개, 강원, 충청, 대구, 부산, 울산에 울산대, 의대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현재 논술 전형을 하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전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이에요. 그렇죠? 가고 싶은 대학.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와 고대만 없어요. 다른 데 다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인하대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존재하고는 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전형에 대해서는 학생이 덮어놓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런 전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고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러면 EBS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성고사 전형이 이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인데 요거는 없어진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현재 2학년까지만 존재하고요. 고1부터는 없어지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세 번째 준비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022 대입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 선택형 교육과정이에요. 학생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도 선택형으로 바뀐 건 학생이 수업을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들은 애가 있고 듣지 않은 애가 있으니까 수능 과목도 선택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형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뭘 선택할 거인지에 대한 고민은 생긴 거죠. 근데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냐면 교육과정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요. 2학년 올라갈 때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때 선택할 때는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과목 선택은 그런 거고요. 수능에서의 과목 선택은 사실은 진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능은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학생의 잠재력을 키우고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그런 대입 제도로 가려 보니 이것이 선택형 수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입 전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형들은 반드시 11월 말에 정부의 대입 정책을 보셔야 돼요. 11월 말에 나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자 교육부 보도자료로 나와요. 그래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정부의 대입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책을 보셔야 돼요. 지금 입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을 보시면 그 정책 틀이 나와요. 수시 모집은 몇 프로 정도를 최소 몇 프로이고 정식은 최소 몇 프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입 전형은 언제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중3 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입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들어오시면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 이때 이제 기본사항이 나와요. 이 기본사항을 또 보셔야 돼요. 기본사항은 대학 입시에 대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이면 수시 모집에는 몇 개의 전형이 있고 각 전형별 전형 요소는 몇 개를 쓸 수 있고 대학은 전형을 몇 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틀이 나온 게 기본사항이에요. 기본사항. 그래서 기본사항이 발표되면 대학은 기본사항을 가지고 자기 대학 입시를 만들어요. 그게 시행계획이에요. 이 시행계획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이 나오면 입시는 다 발표된 거예요. 거의 더 이상 거기서 이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나온다. 시행계획에는 대학이 이제 하는 거예요. 대학이 기본사항을 보고 우리 대학에 무슨 과를 무슨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전형 요소는 무엇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면접은 뭘 하고 전형 요소는 무엇이고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게 시행계획이에요. 그래서 시행계획이 나오면 입시는 다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2020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첫 번째 이제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문이과 없이 과목을 선택하게 돼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도 문과, 이과라고 하는 지금의 틀은 없지만 아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있어요. 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경영학과는 문과잖아요. 그죠? 나는 건축학과 가고 싶어요. 그건 이과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상의 문이과의 구별은 없지만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에는 문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과를 보면서 과목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과목 선택을. 그래서 내가 자연계 쪽으로 가는 아이라면 수학, 특히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벡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다만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로 간다는 것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에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없어지거나 분량이 작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영어, 한국사, 제외국어는 절대평가,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의 대입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형이 어떤 전형이 생길까를 우리가 예측해 보면 교과 전형은 현재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늘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측을 해보고요. 다만 논술 전형은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이것을 줄여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기 전형도 조금 들 것 같고요. 수능은 조금 늘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지금 3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이제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대학은 어떤 애를 뽑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뽑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 역량일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 교과 역량을 좀 열심히 하시고 이런 교과 성적, 특히 면접이나 뭐 수능 최저를 가지고 뽑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고 또 서류, 학교생활기록부죠. 면접을 통해서 뽑는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고요. 또 논술과 수능 최저로 뽑는 전형이 논술전형, 그리고 수능 성적으로 뽑는 이런 전형을 우리는 뭐 수능전형 혹은 정시모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더 강하고 특화된 것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보니 또 어떤 부분이 내가 강한가도 미리 예측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뭘까? 학생이 수업 시간에 뭔가 수업을 들었다면 수업을 들은 것으로부터 관심 분야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뭐 지적 호기심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물 시간에 뭐 DNA에 대한 수업을 받고 DNA에 관심이 생겨서 뭐 책을 찾아 읽어봤다든지 관련된 실험을 했다든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이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과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과제를 내주면 과제를 해올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자신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독서 활동이나 좀 그 부분에 대한 심화된 공부로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고 과제도 잘해오고 그러면 교과 세부 능력 사항이 굉장히 알차고 푸짐하게 기록이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라면 교과 세부 능력 사항에는 별 기록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생기부를 한번 띄워보시면 돼요. 어머님이 고등학교 1학년 마친 다음에 생활기부 한번 띄워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시간 보시면 돼요. 하여튼 거기에 별로 내용이 없더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함 한 줄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거의 잠자는 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거기에 뭔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많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가 학업 역량을 높이는 길인데 여기서의 학업 역량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진로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대회 혹은 동아리 혹은 기타 여러 가지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선생님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정과 결과인데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업에서 이루어진 걸 평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이런 구조이다. 그러니까 역시 교육 과정에 맞게끔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예요. 1학년부터는 등급이 기재되지 않고 성취도만 기재된다. A, B, C 성취만 기재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3단 평가로 되고요. 가로 안에 몇 프로라고 되는 것이 성취 평가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끼리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과목이 좀 심화되고 어려운 과목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처럼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면 1등급과 9등급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들은 과목인데 9등급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이가 9등급이 나오니까 안 들으려고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죠. 그래서 등급보다는 성취도로 바꾼 거예요. A, B, C. 그래서 성취도 평가로 바뀌었다라는 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교과 수업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교과의 공통과목. 저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실험, 한국사. 이게 공통과목이에요. 이건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을 하세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3학년에 편제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2학년에 편제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요. 전문교과에서 전문교과 1은 특목고예요. 특목고 과목이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4개 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과학실험 여기 이제 공통 과목이죠.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1학년 때는 전부 저 과목만 배워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그때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이게 이제 자신의 진로를 찾아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과목을 열어놓고 학생들한테 선택하게 해요. 선택하게 하는데 모든 과목을 학교가 다 열어놓기는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목을 열었는데 선택한 아이가 2명밖에 없어.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과목은 폐강시킬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인근학교와 연계해서 같이 듣는 꿈들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인근학교와 연계를 해서요. 어느 지역에 A, B, C, D 4개의 학교가 있다면 A 학교에는 예를 들어 뭐 생물 2, B 학교에는 물리 2, C 학교는 화학 2, D는 지구과학 2 이렇게 해놓고 아이가 뭐 생물을 2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설강된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업은 이제 토요일 날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것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 아이다. 그러면 수학에서 경제수학 이런 건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가 결정이 돼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선택형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대학의 전공별 학과의 이런 성적 같은 걸 참고해야 돼요. 자신의 진로와 학과를 결정했다면 그것이 대학에서 어느 학과가 어떤 과목을 배울까? 뭐 이런 것도 좀 참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수 권장 과목도 좀 보시고 그래서 자신의 진로와 높은 과목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고 그것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2015 교육과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언어, 인간, 사회, 교양에 관심이 있다면 과목을 선택할 때 한국지리, 여행지리 이런 과목을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3학년 때는 뭐 영어투나 세계사나 미술감상 같은 걸 선택해 달라는 거죠. 어느 학생이 자연현상이나 기초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화학, 생명, 지구과학 1 혹은 3학년 때는 화투, 생투 뭐 이런 과목을 선택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꼭 어느 학과는 어느 과목을 꼭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딱딱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계열별로는 있어요. 계열별로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오시면 이미 그게 안내가 돼요. 계열별로 이런 과목이 주요 과목이다라고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잘 살피셔서 학생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선택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진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진로, 적성, 흥미 이걸 찾아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그게 이루어져요. 사실은 자유학기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꿈을 아주 단단하게 해서 고등학교 오는 아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바뀌는 아이도 있고 또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아이도 사실은 많아요. 사실은 많고 또 진로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금방 이렇게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는 것도 아니고 뭐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 풀어서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체험이죠. 체험을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체험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로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데 학생 입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는다든지 독서 활동, 아니면 인터넷 뭐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찾아보시고, 특히 자유학교제를 통하여 중학교 때 여러 가지 그 실험이나 실습 혹은 뭐 방과 후 교회 활동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돼요.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오시면 4, 5월 달에 선택과목 조사를 합니다. 먼저 선택과목 조사를 하고, 선택과목 조사에 대해서 수업 배치도 해요. 또 과목에 대해서 학생과 상담도 해요. 상담도 해서 일단 수강 신청을 받아요. 시간표를 짜놓고 끝나진 않아요. 또 상담 또 해요. 그래서 지금 9월이잖아요. 이때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일단 1차 조사는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또 상담해요,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아이들, 1학년 아이들이죠. 주로 과목 선택으로 많이 와요. 선생님, 제 진로가 이러한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요? 라든지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어떤 학과로 가야 돼요. 이런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고 이제 12월이 되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니까 주로 여름방학 근처부터 막 조사하고 8월, 9월, 10월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고민하시면서 찾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찾으려고 하는, 너무 조급하게 뭐 찾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고민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로 진학을 연계한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의 이해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흥미, 적성, 재능.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나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업 세계를 이해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미래의 직업 세계의 유망 직종은 무엇이고 어떤 직업이 뜰까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망한 직업이 있다고 다 그 직업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 직업으로 가버리면 그건 유망 직업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자기를 이해하면서 아무리 유망 직업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찾았으면 이제 학과를 찾아야 되잖아요. 학과. 나는 어느 학과 가지? 학과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결정해야 되고요. 근데 대학은 뭐 자기가 찾는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뭐 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과와 대학을 찾고,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그렇다면 나는 어느 과목을 선택하지? 교과 선택. 나는 어느 동아리를 하지? 동아리 선택. 책은 무엇을 읽지? 체험활동을 뭘 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나의 이해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인데요. 이건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면 거기 의학 계열에서 계열에 대한 소개도 쭉 나오고요. 또 과목도 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오시면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또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대학 계열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계열별로는 어느 과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나온 과목, 직접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으세요. 이건 이제 서울대학을 들어간 건데요. 서울대학의 기계항공공학부를 간 거죠. 가면 그 학과가 배우는 뭐 과목이랄까, 교육 목표, 또 그 학과의 교육 목적,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전공 안내 나와요.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그래갖고 어떤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게 대학 홈페이지에 진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서울대를 가져온 건데,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도 이 전공 가이드북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아이들이 너무 막연하게 많이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요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은데요. 임상병리사는 뭐 하는 거죠? 잘 몰라요, 아이들이. 모르면서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런 애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되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월급이 얼마예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참 쌩뚱한 애들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걸 찾으면서 좀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데이정포털 어디가,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데이정포털 어디가예요. 그래서 이 어디가는 이제 교육부 사이트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데요. 어디가를 가시면 첫 번째 진로 정보예요. 진로 정보. 진로 정보에 키워드 입력해 주세요. 가운데 되어 있잖아요. 여기 키워드 입력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 입력을 하면,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하여 가야 되는 학과, 미래 직업 전망, 평균 연봉까지 떠요.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요. 치시면 돼요. 중등교사 치시면 평균 연봉 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자신의 진로 찾아볼 수 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 학과 전형이잖아요. 대학 학과 전형 들어가서 나는 중앙대학교에 관심이 있어. 그럼 중앙대학교 딱 치면 중앙대학교에 있는 학과, 그들이 뽑는 전형 이런 거 떠요. 뜨고 세 번째, 성적 분석. 성적 분석에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성적을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성적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끝나고 1학기 말 성적이 나오면 성적 입력하시면 돼요. 성적을 입력하시면, 그리고 예를 들어 중앙대학을 선택하시면 내 성적을 중앙대 반영 방식으로 바꿔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앙대 반영으로 내 성적이 예를 들어 뭐 2.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누르면 경영학과의 작년도 합격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격선이 2.0, 나는 2.3, 0.3 부족하네? 이거 알 수 있죠? 그런 거 보실 수 있고요. 대입 상담 누르시면, 대입 상담은 인터넷 상담도 가능한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건 EBS인데요. EBS는 상당히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사실 과목에 대한 수업뿐만 아니라 입시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한 뭐 논술 전형이나 자기소개서 특강 이런 것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EBS-I에서 수시 논술 탭으로 들어가서 저 끝에 계열별 학종 대비 방법 가면은 이 강의가 뜹니다. 학종으로 대학 가자라는 강의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 있어서 이게 10강좌로 되어 있어요. 인문 5개, 자연 5개니까 자신의 관심 있는 강좌만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서 거기 가기 위해서는 독서, 책은 무엇을 읽고, 동아리는 어떻게 하고, 또 학교 활동에서 교과서 등은 어떤 게 좋은 거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좌도 좀 들으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EBS에서는 대입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입 상담실인데요. EBS에 들어오셔가지고 EBS-I 홈페이지에서 입시 정보를 클릭하시고요. 저 밑에 그다음에 질문자가 상담글을 작성을 하면 EBS에서는 답변 선생님을 배정한 다음에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고 여기 기록한 핸드폰으로 답변 알림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EBS를 통해서도 또 상담도 하실 수 있고요. 또 EBS에 있는 강의들은 다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회원가입만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수강 후기가 있어요. 후기에 글을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 강의를 듣고 궁금하다 그러면 수강 후기에 올리시면 돼요.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EBS를 활용을 하면서도 좋은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아이를 잘 아시는 선생님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 가셔가지고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하고도 상담 많이 해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진로도 좀 찾아보시고, 또 진로에 맞춰서 어느 학과에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